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데요. 네, 내일 있을 마지막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최종 변론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1차 변론길이 열리고 그동안 저희가 10차 변론길까지 진행된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충분히 심리가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증인 심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일 있을 11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 모두 지금까지의 주장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할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에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이번 변론을 좀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그 변호인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사실 최후 진술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할지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사례들을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변론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이 최후 진술을 대리인단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최후 진술을 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전까지 지금 이 10차 변론 기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결국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위배됨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잘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최후 진술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담길 내용은 결국 재판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 부분,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좀 증인들 간에 좀 모순점으로 드러났던 부분들,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해서 증언들의 신빙성을 좀 문제 삼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개시가 되었고 종료가 된 계엄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든 변호인단이 언급을 하든 어쨌든 내용이 지금까지 한 주장들이 거의 그 축약돼서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변론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 최종 진술 그리고 이 최후 변론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이전까지의 변론 기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증인 신문 과정에 좀 집중하는 변론 기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 신문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증인 신문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떤 한 증인이 한 그 증언들, 그 진술들, 그 말 하나하나 말이 남고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은 결국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배됨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11차 이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양측이 이 가장 큰 중요한 이 줄기, 이 뿌리,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리라 보고요. 어떤 증언 하나하나에 이런 매몰되기보다는 아마 내일 있을 변론 기일에서는 양측 모두 결국 이 재판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어떤 재판의 당
맥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내일 변론기일에 새로 등장하진 않는다고 해도 예. 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2시에 시작되는 11차 변론이 선고 이전에 마지막 변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것이다. 또 재판부도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국회 측에서 좀 여러 가지 포인트, 딱 두세 가지의 포인트에 딱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이를 좀 예측해 본다면요. 그렇죠. 사실 국회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 부분을 사실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증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거나 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을 결하였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측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다. 국무회의 심의 부분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적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영장주의 위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 증언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큰 맥락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헌법과 법률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측되는 것처럼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한 그런 절차적인 흠결 그리고 이 포고문 1호, 이 포고문이 그 자체로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법적인 요건을 흠결했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주장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윤 대통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크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윤 대통령이 진술을 써온 거를 그냥 읽더라도 읽다가 그래도 또 다 적지 못한 개인의 생각을 추가로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진술을 할까요, 그럼? 그렇죠. 사실 예측해 보기로는 예. 국회 측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더 길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측에서는 이미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단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는 적어도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론 기일이 될 수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재판부에게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정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알리려고 했다는 그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무작정 길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주장이 있고 그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고 그것이 설득력을 가질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냥 늘어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전의 사례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짓 하는 시간 동안 어떤 최종적인 진술을 했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5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최후 변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을 예측해 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만큼 아마 지금도 오늘도 변호인 접견이 진행이 됐을 것이고요. 아마 최후까지도 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다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피청구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5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리인단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좀 어떤 질문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지도 좀 분석을 해본다면요. 그렇죠. 사실 이 증인신문 과정을 좀 되짚어 보자면은 당연히 이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주요 질문들을 보자면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는데 법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본인이 이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하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총리로서, 이 국무총리로서 이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어떻게 느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여실히 드러내준 질문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어떤 체포 관련 지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냉철한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는지 말고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달라, 이런 취지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시에 따라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살이 좀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차단하고 정확히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부에는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이 부분을 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예측이 되고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궁금해하고 확인하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취지들을 좀 지켜보자면 재판부에서도 결국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개개인의 어떤 증언의 어떤 신빙성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다투고 있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두 재판관이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서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제 내일 변론이 끝난 이후에 언제 결론을 낼지는 바로 발표 안 하는 거죠? 날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만약 내일로서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면요. 예.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히 내일로 종결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내일 상황을 봐서 추가가 필요하다면 여지는 열려 있지만 네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선고 기일이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 다시 변론을 그렇죠. 제기했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변수는 일단 제외해 두고라도 네. 일단 내일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재판관들은 아마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평일을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일이라는 것은 결국 토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이 쟁점들, 이 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각각 의견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표결을 하게 되면은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일단 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제 소수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 소수 의견 같은 부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이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 평일을 거치고 표결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전의 사례와 비춰 본다면은 하루에서 2주 정도 걸렸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딱 정해진 그런 날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적어도 2주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만약 내일 변론이 종결된다면 3월 중순 중에는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고 날짜는 그러면 그렇죠. 직전에 알려주나 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질문해 주셨는데 예. 선고일은 내일 발표하진 않습니다. 예. 이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다가 이 평의의 막바지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밝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선고를 하겠다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선고일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곧 선고도 하겠구나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초반에 저희가 헌법재판이 시작될 때,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를 떠올려 보면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선고가
내려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보니까 8인 체제로 뭐 내려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하나의 변수로서 꼽히고 있긴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 같은 부분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론이 종결되었다곤 하나 아직 정확하게 선고가 언제 날지는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지금 완전 막바지, 정말 마지막에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헌법적으로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고 이 사이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변론은 종결이 되고 평의가 진행되는 와중인데 이때 마은혁 후보자를 이 판단에 같이 들어오게 하려면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간헐적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 증거조사 같은 부분이나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함께 하게 되고 판단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이 변론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네.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좀 아직은 좀 미지의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언제 임명이 가능할지 부분이 아직 이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 결론을 내린다면 6명 이상이 그 동의하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헌재가 선거 이후에 지금도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걸 고려해서 헌재가 이렇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 평의 과정을 통해서 예. 의견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의견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은 당연히 거치게 됩니다. 네네. 다른 재판관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서 이 다른 재판관이 또 이 의견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예. 적어도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이 쟁점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거치게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만약 8인 체제로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탄핵을 인용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는 6인입니다. 예. 그럼 이론적으로는 6인만 탄핵에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 5인이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은 기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판결문을 쓰려고 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8명의 재판관이 참여를 했는데 예.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만장일치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은 연출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필수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당연히 재판관들은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거나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이다. 이런 주장 사실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외에도 지금 형사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 구속 취소 신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그 결과는 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원래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보석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지 구속 취소가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지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속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이 형사재판 1심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기간의 기산점 부분,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속을 당장 풀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거듭 지금 변호인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일종의 영장 쇼핑을 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의도적으로 영장을 신청을 하고 발부받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말끔히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원칙적으로라면 이제 다른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어떤 변론을 연 것도 그렇고 신문 과정도 거쳤고 양측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충분히 심사를 거친 이후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열리고 모레가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죠.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한 3월 한 말 정도 그게 이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던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항소심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벌금을 초과하는 집행유예형이 나왔고 그렇다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예.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예. 항소심에서 적어도 1심에서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에 대해서 충분히 다퉈야지 대법원까지 가도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에서 모두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쟁점들을 들고 새로 나와서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을 것이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 아마 최후 진술이나 이제 검찰 측에서의 구형량 이런 부분들이 구형이 같이 이제 최종 기일에 논의가 되겠지만 예. 이 결심 공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와서 최종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결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항소심 결심 과정에서도 좀 뭐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직접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하기보다는 변호인단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존재는 하고요. 예. 워낙 사안이 중차대하고 지금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면은 대법원에서 사실 항소심의 결론을 뒤집는 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항소심에서부터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직접 진술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